최태원 이사장님 그리고 재단 사무총장님 또 재산 관련 여러분 또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 우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저는 애정이 있고 이런 기관에 다시 오게 돼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오늘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고 최정현 회장님한테는 제가 저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아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건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전을 만들어 주시는데 최 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졸업하고서 이제 국내로 들어올까 했을 때 국내 모 대학에서 들어올 마음이 있냐고 이렇게 접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최 회장님 또 장학생들 많이 데리고 점심 하시니까 점심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언뜻 회장님 제가 이제 졸업하는데 곧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키우는 건 바깥에 나가서 세계적인 학하고 경쟁을 해서 한국에도 좀 유명한 학자가 나오라고 그런 걸 해서 하는 건데 네가 PhD 받았다고 금방 국내에 들어와서 너 잘 생각만 하면 내가 이거 하는 보람이 있냐 밥맛 떨어진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그 더 크게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더 큰 꿈을 갖고 이런 것을 하시고 장학 사업 하신다는 생각도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시 먹고 그럼 미국서 그냥 몇 년 더 공부하고 더 국제적으로 더 해보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됐고 그래서 그때 혼나면서 또 그런 기회를 돼서 아마 오늘 제가 이제 더 이상 학자는 아니고 이렇게 바깥에 빠지다 보니까 국제기구도 가고 됐는데 그 뒤에는 그 최정현 회장님께서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이런 장학 사업을 통해서 이 비전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보여주신 그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까 회장님 사진도 뵙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금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워싱턴 시간으로 9시에 올해 저희 중국 리포트가 이제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저녁 때 IMF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아티클 4 리포트라고 그러는데 중국 관련 리포트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쓰기 위한 연구 페이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동시에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걸 참고해 주시면 제가 하던 얘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데이터와 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관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요. 중국의 경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잠깐 보고 중국 관계를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난 7월 초에 저희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치입니다. 보시면 그 전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1%, 내년도 성장률을 3.4% 정도로 저희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4월 달 발표한 전망치보다 약 0.1% 정도씩 낮아진 숫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 지금 총재이신 마담 라가드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7월 초에 이 전망치가 발표된 거가 브렉짓이 일어난 일주일 뒤였는데요. 그 전망치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렉짓 있기 전에는 사실 전망치를 약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약간 좀 예상보다 리커버리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본도 1, 4분기 자료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 유럽도 1, 4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그래서 저희 6년 동안 저희 IMF가 계속 비난을 받아온 것은 경제 전망만 하면 그 다음에 계속 낮춰오고 계속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와서 그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마담 라가드에서 회의를 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망치를 4월치보다 높게 발표해서 드디어 이제 터널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스피치 노트나 이런 걸 저희 쓸 때 굉장히 장밋빛으로 좀 이렇게 약간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렉짓이 딱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브렉짓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저희 전망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저희 혼자 데이터가 아직 없다고 해서 경제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질 거란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3.1%, 3.4%는 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사실 약간 0.1% 정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브렉짓이 생기면서부터 불확실성이 커지고 앞으로 미래의 경제가 하락할 우려를 약간은 반영해서 저희가 약간 낮춰놓은 숫자, 그리고 특히 브렉짓 이후에 언서튼티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약간 섞인 그러한 경제 전망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1, 3.4%는 이때까지 선진국 경제로 보면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리커버리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을 보면 이머징 마켓의 이 성장률은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4.1%, 4.6%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는 금융위기 뒤에 선진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었는데요. 그것이 차차 회복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리스크가 위험이 오히려 이제는 이머징 마켓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또 그 사이에서 경제가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일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제 선진국 경제도 침체하고 중국 경제도 회장님,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침체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어서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떨어지면 커머디티에 굉장히 의존하는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저개발국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것이 화두였는데 1사분기에 깜짝하게 조금 다시 내려갔으면 오일 프라이스도 회복되고 그러면서부터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 브라질은 마이너스 3.3%, 러시아는 마이너스 1.2%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작년에는 뭐 4% 가깝게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생각보다 브라질, 러시아 쪽 경제가 좀 회복되는 거가 있고 그것이 아프리카 경제는 굉장히 나쁘지만 그것이 상쇄되고 중국 경제 오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작년 8월 뭐 10월 때는 제가 아태 국장으로 맨날 받는 전화가 중국 경제 언제 무너지냐라는 전화였습니다. 뭐 성장률 IMF 6% 이상 얘기하는데 중국 경제 지금 실제 성장률은 4%도 안 되는데 너 언제까지 이럴래? 이런 전화를 거의 매일 받고 있어서 전 세계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1사분기 데이터를 보면 6.7%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왜 견고하게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국 경제 이야기를 가기 전에 몇 가지 강조할 것은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빨리 떨어져 왔습니다만 그 현상을 보통 우리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고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가 꼭 선진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빨간 선, 굵게 표시된 빨간 선이 아시아 경제의 지난 2010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이고 앞으로의 전망치입니다. IMF의 전망치고요. 왼쪽은 모든 아시아를 다 포함한 거고 오른쪽은 중국을 제외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0년에 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약 9% 가까이 됐었는데요. 2010년도에 저희 아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이 파란 선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2010년에 저희가 2015년을 전망할 때 아시아 경제가 한 7%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성장률은 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5.4%입니다. 그러니까 한 7% 성장하던 성장률이 5.4%니까 약 2% 정도가 저희 생각한 것보다 낮아졌다는 얘기죠. 선진국 경제도 성장률이 대개 한 3% 성장하다가 1%대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지난 5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성장률이 잠재 성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성장률이 떨어진 현상은 전 세계 그러니까 선진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시아 전체, 아시아에도 공통적인 현상이고 언제부터 이런 현상을 저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2010년, 11년만 해도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다가 2013년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아시아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화제 중에 하나는 이게 꼭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꼭 중국 성장률이 둔화돼서 아시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고 지금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에 대한 이런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 아시아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그런 문제이고, 아시아도 앞으로 고도 성장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절대적인 성장률에 관한 숫자고요. 상대적으로 봐서는 아시아가 역시 그래도 전 세계에서 성장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전 세계 성장률에서 아시아와 다른 지역이 차지하는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이 빨간색이 중국의 성장률이 전 세계 이 막대 바가 전 세계 경쟁률의 성장률이고요. 빨간색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 초록색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성장률이고, 약간 검게 칠해진 이 부분이 미국의 기여분이고요. 다른 데가 다른 나라인데요. 결국 보면 지금 2015년 이런 때를 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이고 3분의 1이 다른 아시아입니다. 이거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0년, 2008년으로 가도 약 경제 성장률의 2000년대 넘어와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3분의 2는 아시아에서 오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1은 반은 중국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위험이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시아의 이머징 이코노미인 중국, 인도, 또 많은 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저는 아태 국장으로 가 있으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다 지금 제 동료인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국장, 라틴 아메리카를 담당하는 국장, 미드리스트를 담당하는 국장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고 막 하는데 저는 웃을 수도 없고 막 아시아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는 그 역동적이 있고, 제 가장 큰 임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아시아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은 이런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조언을 하느냐,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시아는 그래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는 전반적인 그 숫자를 본 거고요. 아시아 내부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심으로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저희가 2.7, 3.0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국내에 들어오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나라 3.0%, 2.7% 성장률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데 여러 가지角度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제가 그 문제는 자꾸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중국은 제가 좀 이따 말씀할 테니까 저희가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보시면 주목할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현재 7.4%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머징 이코노미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인도 그러면은 저희가 코끼리로 비유하고 천천히 가는 그런 경제로 생각했는데 지금 모디 가버먼트 이후에 여러 스트럭처럴 리폼도 일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또 수출 중심이 아니라 내수 중심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저희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석유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인도 경제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재정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요. 앞으로 몇 년간은 모디 가버먼트 내에서 인도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뜨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일본은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이미 진척돼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많죠. 저희가 지금 일본의 성장률은 0.3%, 내년에 0.1%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나온 바로 직후에 일본에서 28조 엔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률은 그 효과를 반영하면 아마 저희가 전망치를 좀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는 굉장히 저성장과 고령화 문제로 지금 많은 성장의 애로를 겪고 있다. 그것이 꼭 우리도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가느냐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럼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아시아가 잘하고 있지만 아시아 내부의 많은 나라 간의 성장률 퍼포먼스는 지금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가 하나가 많은 걸 설명하는데요. 지금 회장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국 경제가 6% 이상으로 계속 성장할 거냐,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일본은 어떠냐, 이 그래프 굉장히 많이 재밌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이 X축은 뭐냐면 지금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인데 경제학자들은 PPP 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고 우리나라는 한 3만 불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2010년과 2015년의 평균 숫자입니다. Y축은 전체 GDP, 1인당 GDP가 아니라 전체 GDP의 성장률입니다. 그냥 평균 동안. 성장률을 보면 이 각 점들이 뭘 나타내냐면 데이터가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빨간 점들이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보면 언뜻 보시면 그리고 이 노란 선은 뭐냐면요. 평균이 아니라 각 그룹에서 탑 10%에 속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10% 상위 10%의 성장률을 평균한 겁니다. 이걸 쭉 보시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더 갈수록 어렵다고 해서 경제학자들은 이걸 수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컨버전스라고요. 굉장히 가진 게 별로 없고 못 살 때 성장률 빨리 하다가 부자가 될수록 성장률이 전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인도가 여기 있고 중국이 여기 있는데요. 앞으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중국 성장률은 4%대가 돼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현재 중국이 지금 한 이 평균으로 봐서는 지금 8%가 되는 게 2010년에 15년 에버리지고요. 지금 한 6%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균을 보면 중국은 한 4% 성장이 되는데 그 소득 수준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아시아 나라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평균 성장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만 보면은 이게 언제 꼬꾸라질지 모른다 얘기가 맞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그 중에서 계속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국 경제가 좀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6-7% 성장하면 10년 뒤에 소득이 2배 되는 거잖아요. 2배 돼서 만일에 2그룹에 올라오더라도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러면은 2% 3%로 가겠죠. 그렇지만 평균이 아니라 상위 10%대에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5% 6%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국내에 오면은 한국 성장률이 지금 2-3%인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고통스러운 건 국내에 오면 우리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청소년 실업 문제도 크고 살기 어렵다 얘기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 시각을 볼 때는 지금 너희 소득 수준에 3% 성장한 나라 별로 없고 이 얘기는 뭘 보냐면 아직도 한국이 그 그룹 내에서는 탑 10%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일본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성장률이 낮은 이유가 이 1인당 GDP 성장률로 는 것이 아니라 전체 GDP 성장률로 났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빨리 감소되면 10% 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도 1인당 소득 수준으로 성장률을 하면 좀 올라가 있을 겁니다. OECD 평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득이 더 커질 때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탑 10%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물어보면 제가 많은 인투이션을 많이 얻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소득 수준이 여기 있을 때는 미국 가고 일본 가가지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에서 이런 걸 하면 장사가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배워와서 하던 게 많았는데 이제 가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10%를 상위 10% 할 때 여기 있을 때는 남의 거 카피하고 배워오면서 상위 10%가 있기 쉬웠는데 이제 상위 10% 있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문제고 상위 10%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냐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 그 상위 10%에 있기가 쉽겠느냐 아니면 일본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3%가 낮은 수준이냐 제 일시적인 답은 소득 면에서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같은 소득 중에서 10% 안에 같은 그룹의 10% 안에 들기 때문에 나쁜 성장률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률 나쁘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냐는 것은 아까 같은 대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구 문제에서 똑같은 얘기로 중국도 10%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IMF가 얘기하듯이 6% 이상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겠냐 앞으로 5년간 아니면 무너질 것이냐는 얘기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금융위기가 와서 잠깐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우리 97년에 당한 것처럼
그것은 금방 또 회복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한 5년 호라이즌이나 이렇게 좀 봤을 때 중국 경제가 6%대 이하로 뭐 5% 4%로 될 것이냐 아닐 거냐 질문은, 과연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상위 10%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천천히 소프트 랜딩 할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때까지 맨날 10등 안에 들다가 그 안에 못 들 것이냐, 성장률에서. 그런 질문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저희가 펀드가 지금 생각하는 견해는 앞으로 적어도 중국의 소득 수준이 2만 불, 3만 불 넘어갈 때까지는 중국은 여러 가지 여력과 정책과 그런 걸 통해서 그로스 면에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이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백그라운드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제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은 중국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10%가 넘는 성장을 하다가 지금 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3%가 떨어졌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소득이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펀드 입장에서는 이것이 갑자기 막 6%대가 3, 4%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런 하드 랜딩이 아니면, 이런 조정 과정은 펀드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성장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조금 이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펀드 입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중국이 6.5%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6.5% 이상의 성장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 펀드 내에서는 6%에서 6.5% 정도의 성장률로 지금 성장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위기를 일어나지 않아서 성장률이 더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는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 10% 넘게 성장을 계속 지속한 데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못 살았기 때문에 빨리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 안에서 해왔고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그런 중국이 어떤 개혁을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개혁 하에서 앞으로 중국이 당면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를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굉장히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동안 높은 성장률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 문제, 특히 이 공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이니퀄리티가 증가하는 문제, 또 중국의 이런 리밸런싱 과정에서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미치는 문제들을 제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 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와 우리는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서 다른 면도 있지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를 보고 있으면 왜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시사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중국, 보통 우리가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중국 지난 몇 년만 해도 중국이 계속 수출만 하고 전 세계에 이제 자기 물건만 팔라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됐었는데, 보시면 2010년대만 해도 이 그래프가 지금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GDP 대일 비중인데요. 10%대 있었던 이 GDP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금 2, 3%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대개 한 2%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10% 성장할 때 내수 성장률로 한 8%, 10%, 한 2, 3%가 수출의 성장률에서 오는 그 포션이었는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서 지금 전체 중국 경제 성장률 6%에서 수출에 의해서 성장률이 영향받는 부분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그 수출이나 전 세계 수출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중국에 대한 수출 수입에, 제가 수출만 얘기하는 수출 수입이 중국 경제 차지하는 그 넷 임팩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중국은 해외 의존도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대외 부분에서의 수요가 있던 것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 국내 수요를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소비는 금방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특히 부동산 투자,
이런 쪽에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늘어나서 이 갭을 메꾸면서 경제 성장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난 몇 년간의 패턴을 보면 2000년부터 2007, 8년까지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또 물건을 많이 사서 수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유지됐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부터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꿔갔는데 그 내수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비보다는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 늘어나면서 당연히 인베스트먼트 많이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비효율을 창출하면 미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금융 부분이 위험해지는 이런 문제도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외부 그러니까 엑스터널 섹터의 임밸런스는 많이 줄었는데 인터널 임밸런스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또 두 번째 특징은 성장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주로 수출을 주로 하는 그 기업들은 주로 인더스트리얼 섹터, 매니팩처링 섹터인데요. 그 인더스트리얼 섹터의 그로스 레이트는 거의 제로로 지금 떨어져 있고요. 반면에 서비스나 내수 중심의 서비스 섹터의 노미널 그로스, 명목 그로스는 거의 10%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경제로 보기는 이미 너무 커져버리고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과거에 많이 해놓은 투자로 매니팩처링 섹터나 이 수출에 의존했던 데는 지금 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많이 낮아져서 이 매니팩처링 섹터에 근간을 둔 여러 이 북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이제 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직도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장 갈 때마다 IMF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맨도 만나보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그 서양에서 오셔서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곧 무너진다 얘기하고, 동양에서 오신 사람들은 우리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게 제조업하던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요. 새로 빵 팔고 영화관 팔고 막 이런 사업들은 잘 나간다 그러고 잘 나가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투 스피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 변하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매니팩처링 섹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서비스로 지금 커버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6% 정도 성장을 계속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좀 테크니컬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인베스트먼트의 비중이 40%가 넘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생기는 질문이 수출은 계속 그러면은 급히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계속 수출을 경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결국 힘들 테니까 소비가 그럼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냐 그 데이터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 가계의 디스포저블 인컴이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가는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특징이 성장률이 빠를 때 세이빙 레이트가 굉장히 높고 저축을 많이 했던 건데 이 중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돈 있으면 무조건 노후 대비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 보장 하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이런 게 있으면서 이 소비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는 인베스트먼트가 비율이 줄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경제가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큰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두 번째 얘기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사인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개혁으로는요. 지금 작년에 발표된 이 구조개혁안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볼륨이라서 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방위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이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면 뭐가인지 모르고 경제학자들이 답을 잘 모를 때 구조개혁하라고 한다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구조개혁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고 언제까지 뭐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제가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저는 워싱턴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서구 쪽에 있는 싱크탱크나 이런 쪽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맨날 야 중국이 진짜 맨날 구조개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내놓고 성적표를 보자. 지금 전 세계에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나라가 넌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영국이냐, 미국이냐, 유럽이냐? 피스칼 컨솔리데이션 말고 보는 게 없고 그거 말고 실제로 구조조정하는 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중국과 인도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그동안 해왔고요. 저의 생각에는 중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을 지난 10년 동안 유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크레딧 인베스트먼트도 하지만 상당한 많은 경우 중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에피션트한 리더십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저희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의 정말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면 굉장히 빠르게 집행했던 그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보면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저희 재정차에서는 그동안 지방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던 여러 가지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을 전부 중앙화시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고요. 통화 정책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거가 환율 제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환율에 관한 얘기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중국의 환율 제도는 지난 8월 전에는 거의 말을 안 했지만 암묵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패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고정 환율을 거의 고정 환율 비슷하게 유지를 해와서 환율을 안정스럽게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쳐왔는데, 더 이상 큰 나라가 달러 패그를 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달러의 중국 위안화를 연동시키다 보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수출에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중국 자체도 더 이상 달러에 패그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 부담이 되기 시작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처음으로 뭐를 발표했냐면, 이제 좀 더 플렉시블 익스체인지 레이트로 가겠다. 좀 변동성을 강조하고, 또 그 전날 가격에 맞춰서 변동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시장과의 소통 문제, 또 그때부터 갑자기 중국의 매니팩처링 섹터가 나빠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경제가 하드랜딩 한다는 소문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환율 제도를 바꾸는 타이밍도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처음에 한 3% 절하시켰는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은 환율이 절하가 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매니팩처링 섹터의 침체, 환율 제도의 변화가 같이 겹치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중국발 금융 위기설이 막 돌고 환율이 요동을 쳤던 때가 8월이었고,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살기 어려워진 한 몇 개월을 보냈고요. 근데 그게 찌르다가 계속 하다가 12월 근처에 돼서 중국이 이제는 달러보다는 베스킷에 연동돼서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베스킷에 정확하게 연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스킷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그 환율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베스킷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견해가 자리를 잡으면서 변동성이 지금 좀 많이 완화된 그런 상황이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환율 제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중국이 달러에 대해서 더 움직인다, 베스킷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쪽 사람들은 천천히 베스킷에 연동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 변동 환율 제도로 가겠지만 그 이전에 베스킷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달러화가 강세가 될 때, 그때 중국이 어떠한 환율 정책을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 견해에서는 이럴 때 중국이 환율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앵커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달러에 대해서 달러가 올라간다고 절하를 시켜버리면 바닥이 어떨지 모르고 투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환율 제도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펀드의 어드바이스는 지금 미국이 달러를 절상시키기 이전에 베스킷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달러가 강세가 될 때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더라도 베스킷에 대해서는 안정하게 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앵커, 사람들이 기대를 안착시킬 수 있어서 안정스럽게 환율 제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 권유고요. 좀 너무 테크니컬하게 갔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이런 트랜지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트라이얼 에러가 있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자유로운 변동 환율 제도의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범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슬로우다운, 중국 경제의 첫 번째 중요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했을 때의 과제는요, 전 세계 이 트레이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2008년 이전에 저희들이 대충 룰로 생각할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한 10년 동안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트레이드의 그러니까 임포트 엑스포트의 트레이드의 서비스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 트레이드 성장률이 대개 1.5에서 2배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보다는 한 2배나 1.5배가 트레이드가 더 빨리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뒤에 이것이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요. 지금은 이 트레이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정도였는데 이 트레이드 성장률이 1.6% 정도였어요. 올해 1사분기는 더 나쁩니다. 올해 1사분기는 트레이드 성장률이 거의 0%고요. 아시아의 트레이드 성장률은 마이너스 2.4%, 라틴 아메리카의 트레이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이게 새로운 패턴인데 이 그래프에서 파란 막대기는 뭘 보여주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트레이드 성장률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보여주고요. 지역별로. 빨간 막대기는 지금 트레이드 성장률이 얼마나 나빠졌냐 보면 당연히 지금 트레이드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2008년보다는 좋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막대기 사이즈는 작은 것이 뭐 당연한데 중요한 패턴은 2008년에는 주로 트레이드가 줄어든 것이 선진국 중심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트레이드가 줄어드는 거가 중국과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왜 이 트레이드가 이머징 마켓으로 줄어드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게 뭐 경기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더 이상 트레이드 리버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트레이드에 관해서 그 리버럴라이제이션이 더 안 일어나서 그러는 거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요새 미국 대선 문제라든지 브렉짓을 보다시피 더 이상 선진국이 빅브라더 역할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어려웠고 빅브라더 역할을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앤티 글로벌라이제이션, 앤티 트레이드 무브먼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스럽게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시아의 많은 경제들이 수출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더 이상 앞으로 몇 년간은 수출이나 수입이 그렇게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없이 내수 중심으로 과연 어떻게 이 성장률을 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이것이 저는 저희들 구조조정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운업, 조선업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할 때 혹시라도 어썸션이 1, 2년 후면은 다시 모든 경기가 살아나서 구조조정에 돈을 조금 대주면 굉장히 스스로 살아나서 더 좋아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가정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두 번째 큰 문제는요, 트레이드죠. 두 번째 큰 문제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시아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레버리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아까 보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시아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 인베스먼트가 있었습니다. 중국 아까 인베스먼트 레이쇼 늘어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뒤에는 인베스먼트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차입, 레버리지가 늘어났는데 그 아시아에서 늘어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나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아시아 쪽에서 늘어나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파란색이 중국의 퍼블릭 뎃이고요. 이 빨간 것이 프라이빗 뎃인데 이 2005년 뒤에 프라이빗 뎃이 거의 뭐 100%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뎃을 늘리면서 증가시켰고 일본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뎃은 안 늘어났는데 이제 퍼블릭 뎃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고요. 우리나라도 뭐 안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양은 크게 안 늘어났지만 아시아의 많은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는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시아 많은 경제가 지금 뎃을 굉장히 느리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금융시장이 발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레버리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좋았지만 위험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중국 경제는 지금 이 뎃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냐면 이 GDP 소득 수준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2009년부터 15년까지 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크레딧이 얼마나 늘어났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선에 보면 대개 이제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는 뭐 경제 크레딧 금융시장이 크니까 크레딧도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금 중국에 두 개가 는 것은 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디까지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보냐에 따라서 두 개의 시리즈를 준 거고요.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은 투자 일부는 굉장히 부실화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저희 펀드에 와서 너희가 너무 중국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 한국 사람이 아태 국장이 되다 보니까 중국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실제로 이렇게 금융 크레딧을 들이면서 많은 부분이 이미 부실화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펀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답을 피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실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실 가능성이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해서요.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암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 섹터별로 그 부채가 있는 게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리얼 에스테이트가 뭐 한 전체 론의 한 11% 정도가 그런 대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매니팩처링이 에나더 18%, 에나더 그러니까 7% 더, 그렇게 더해서 쭉 가면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론의 14%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GDP가 있고,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중에 한 NPL이 되면 한 60% 정도는 회복되고 나머지는 회복 안 된다고 치면, 그걸 계산하면 GDP 한 7% 정도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대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숫자를 발표해서 중국 정부하고 상의를 했냐면, 인베스트먼트 뱅커 숫자에 보면은 GDP의 35%다, GDP의 40%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증폭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중국의 NPL이 있고 그것이 한꺼번에 다 망가진다고 하고, 그래도 7%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력이 있어서 이걸 매니지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중국 성장률 보여드렸는데 이게 천천히 떨어질 거냐 아니면 급격히 크라이시스 때문에 올 거냐 할 때 제가 답할 때 저희는 크라이시스는 매니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가 이런 근거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망가지더라도 7% 정도면 감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카운터파트 리스크라고 해서 한 기업이 넘어지면 다른 기업이 연쇄적으로 그 못하면 크레딧이 연결돼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이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 때문에 이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정하는 한꺼번에 모든 기업이 다 넘어질 때 7% 정도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다 넘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GDP로 감당할 수 있는 양도 7%도 뭐 이렇게 하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 랜딩보다는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근거가 여기 있고요. 이 자료는 올해 상반기에 4월 달에 발표된 GFSR이라고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라고 저희 책이 있으니까 그거 자세히 보시면 더 자세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러한 뎃들이 지난 몇 년간 규제가 잘 되어온 뱅킹 섹터를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정부의, 우리가 보통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클이라고 그러는데, 지방 정부가 세운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서 그것이 감독이 좀 어렵고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섀도우 뱅킹이라고 해서 그림자 뱅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섀도우 뱅킹을 통해서 나간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한 GDP의 그 한 20% 넘게 25%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났기 때문에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이 더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중국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하드 랜딩은 피할 수 있지만 자꾸 레버리지가 늘어나면서 특히 6.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크레딧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면 언젠가 하드 랜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 디레버리징 얘기할 때 보시면 이게 중국의 민간 기업이고요. 이게 초록색이 중국의 민간 기업이고 빨간색이 중국의 이 공기업들입니다. 보시면 지난 몇 년간 민간 기업은 이미 많이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더 살기 위해서 디레버리징 했는데 공기업은 디레버리징을 못 하고 있죠. 전 이 그래프 보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우선 공기업 비중이 크고, 근데 이 공기업의 역할이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중국 공기업이 매니팩처링 회사니까 매니팩처링만 하느냐? 아니죠. 중국 공기업은 그 지역에 병원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짓고 사회 보장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제가 위험해졌다고 지금 트랜스페런스 낸 걸 위해서 공기업을 줄이자 해도 정치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대우조선 이렇게 줄이려고 그러면 영창에 나면 지역에 영향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 계속해서 끌고 가면 거기 생기는 비효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갑자기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망가질 거냐, 그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처럼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고 프라핏이 굉장히 낮은, 뭐 사회적인 공헌을 하든 뭐든 프라핏이 굉장히 낮은 이런 공기업들을 계속 끌고 갈 경우에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냐, 그것이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투자인지 아니면 지금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투자인지, 이런 것 때문에 만일에 이걸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오퍼튜니티,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더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이제 저희들이 그 IB들이 많이 사이트 하는 그래프인데요. 저희들이 뭘 보여줬냐면은 이 크레딧 익스펜션이 있는 과정에서 크레딧이 가장 절정에 이뤘을 때 GDP 대비 그 전에 5년간의 성장률과 그 후에 5년간 성장률을 이 Y축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그 크레딧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크레딧이 피크를 이루기 전에 크레딧이 얼마나 빨리 증가했는지, 그 전후의 성장이 그 전 5년간 얼마나 크레딧이 빨리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이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한 55% 정도다 그러면 크레딧이 피크되기 전에 한 몇 년 사이에 크레딧이 55%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크레딧 피크가 일어난 다음에 성장률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는 건데, 네거티브 성장률이라는 건 크라이시스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일반적으로 크레딧이 피크를 이기 전에 굉장히 빨리 늘어났던 나라 중에 이 빨갛게 닷이 찍힌 나라들이 크라이시스를 맞은 나라들입니다. 파란 닷이 크라이시스를 안 맞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크레딧이 빨리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크라이시스가 오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크레딧이 증가가 크면 이게 크라이시스 맞은 나라가 많다는 거고, 중국은 아직 크라이시스가 안 왔지만 이것만 보면 크레딧이 굉장히 익스펜션이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이런 데서 저렇게 크레딧이 높다가는 조만간 사고 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크레딧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이상 크레딧만 의존한 경제 성장률은 나쁘고,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올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6.7%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 뒤에는 리얼 에스테이트하고 크레딧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는 지금 6.5%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크레딧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 10시에 발표될 그 리포트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 중국은 하드 랜딩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니지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정책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크레딧을 계속 이끌어가서는 앞으로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크레딧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스테이트 오운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화두입니다. 중국 가시면 아시다시피 이 각 지역에 있는 큰 이 스테이트 오운 엔터프라이즈를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미 발표도 했고, 이미 좀비 기업 리스트를 발표를 해서 그거 조정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데트 이퀴티 수합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 실업 문제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100 빌리언 유안에서 지금 사회안전기금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도 여러 번 와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도 지금 보고가고 있고,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중국이 스테이트 오운 엔터프라이즈 리폼을 하는 가운데 이 NPL 정리하는 거, 우리 한국 자산관리공사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드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를 통한 이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펀드 내에서는 한국도 다시 와서 보고 아웃 오브 코트에서 이렇게 빠르게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슬로우한 프로세스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중국이 지금 올해 폴리티컬 트랜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그 제일 탑 상무위원들도 바뀌고 여러 가지 폴리티컬 트랜지션이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급격한 구조조정, 그래서 중국이 2000년 초에 주룽지 때 엄청나게 기업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매시브한 구조조정보다는 그래주얼한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구조적인 경우에 되게 파이낸셜한 얘기를 많이 하고 돈을 얼마에 대주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중국의 문제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주룽지가 이 중국 구조조정을 할 때는 IMF가 아까 7% 정도 GDP의 7% 정도가 NPL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도 IMF 리포트를 보시면 그 당시에 중국 은행이 갖고 있는 NPL의 비중이 GDP의 100%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GDP가 작았으면 은행도 부실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매시브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 매시브하게 하는 거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돈을만 더 줬고 프로피터빌리티를 못 올리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은 이제 중산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새 산업이 뭐고 구조조정을 하면 중국 기업이 과연 생산성이 올라가고 프로핏이 올라갈 거냐. 그 얘기는 파이낸셜 리스트럭처의 문제가 아니라 오퍼레이셔널 리스트럭처의 문제고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져서 중국 정부로부터 내가 돈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임플리시트 개런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문제가 큰 화두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이라는 단어 빼고 얘기하면 굉장히 비슷한 문제잖아요. 우리도 갖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거가 그렇다고 없앨랐더니 이게 다 이 정부나 공무원이나 이런 거에 다 연결의 큰 특권이고 쉽게 없애기도 어렵고 없앨라니 아까 얘기하는 사회보장 기능 같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데 그거에 대체할 수단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SOE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국의 SOE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 돈 버는 스테이트 오원 엔터프라이즈 많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중국의 저기 국영기업인 거 아세요? 베이징의 맥도날드 중국의 국영기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머물고 있는 중국의 호텔들이 다 중국의 국영기업입니다. 거기 그 다들 그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서양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 하드웨어는 다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국영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2000년처럼 이거 구조조정 안 하면 금방 넘어진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캐시를 벌어들이는 많은 국영기업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국영기업으로 이것이 흘러가면서 구조조정이 될 텐데 그 경우에 이 구조조정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과연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미래 성장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도 지금 위기는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공기업들을 어떻게 기억하는 똑같은 문제가 지금 중국도 연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뛰고요. 이니퀄리티 지금 제가 한 15분 내에 빨리 끝내서 하면 또 하나 문제가 중국의 굉장히 그 이니퀄리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요. 우리 등소평이 개혁을 할 때 중국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돼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부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많이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처럼 굉장히 그 소득 분배가 나빠졌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소득 분배가 많이 나빠지고 있고 중국, 인도가 소득 분배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나빠진 나라 중에 대표적인 거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에 아시아 사룡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뭐 홍콩이 부자가 됐을 때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인컴 소득 분배가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2000년 넘어서부터는 성장률과 동시에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그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정책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프로세스의 기술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매니팩처링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장에 가서 자동차, 반도체, 뭐 우리 텍스타일 이런 데 섬유 이런 데 가시면 다 사람이 앉아서 다 우리 여자 공원들 우리 공원에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의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 가도 기계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에 가도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니팩처링 상대적으로 비싼 웨이지를 주고 잡이 안정적이고 좋은 매니팩처링 섹터의 잡이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가 뭐냐면 이게 이 매니팩처링 섹터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언제가 픽이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픽이 됐습니다. 아웃풋 비중으로서는 2010년이지만 89년에 이미 매니팩처링 섹터가 고용하는 거는 89년에 픽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져 왔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매니팩처링에서 고용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영국도 인플로이먼트가 픽이 된 것이 1970년이고요. 중국도 2010년에 이미 매니팩처링이 고용량이 픽을 이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과거로 갈수록 픽이 일어났을 때 매니팩처링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다가 34%뭐 이렇게 하지만 현실로 갈수록 이제 중국에서 매니팩처링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16%밖에 고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테크놀로지가 기계를 사용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소득 분배도 개선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 그런 트렌드는 이미 줄어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나쁜 뉴스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근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은 지금 이 매니팩처링 과거에 조금 전에 보였던 매니팩처링 제조업의 피크를 일어났던 그 숫자하고 그 현재의 GDP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과거의 매니팩처링 섹터에 피크를 이루었을 때 고용을 많이 했던 나라일수록 지금 더 잘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왜 직관적이냐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테크니컬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해봤냐면요, 분석을 뭘 해봤냐면, 이거 테크니컬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한순간 18% 이상을 매니팩처링에서 고용한 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산업화를 한 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잠깐 나눠봅시다. 산업화를 한 적이 있다고 정의를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18% 이상 고용을 매니팩처링 섹터 한 나라예요. 그렇게 과거 어느 한순간에 18% 이상 매니팩처링 섹터를 가졌던 34개 나라 중에서 26개국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소득 수준이 12,000불 이상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26개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매니팩처링 섹터가 18% 이상 가지고 있다 해도 반드시 다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18%를 못 달성한 나라 중에서 18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니팩처링 섹터에 고용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섹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매니팩처링의 서비스 섹터를 가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냐 그러면 비즈니스 서비스, 이 법률 시장, 뭐 어카운팅, 비즈니스 관련된 서비스 이런 걸 해야, 고급 서비스를 해야 되지, 마사지, 뭐 이 여행하는 투어리즘 이것만 가지고는 선진국 되기 굉장히 어렵죠. 중진국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니팩처링 섹터에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고급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매니팩처링 섹터를 발전시키지 못한 나라는 고급 서비스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뭐 과학적으로 밝혔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시사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더 이상 과거에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수출을 해서 성장하던 프레임워크로는 성장도 계속 못할 뿐더러 고용도 못하고, 그것 따라서 인컴 이니퀄리티도 개선될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서비스 섹터로 바꿔서 하는 프레임을 바꿔줘야 된다. 근데 그 빠른 서비스로 바꿀 때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고부가 가치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좋은 뉴스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 경험이, 매니팩처링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서비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니까 그것을 장점으로 여겨라.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 산업,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의료 산업으로 갔습니까? 거기에 우리 IT 뭐 이런 걸 통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해외에 팔 생각은 안 하고 국내에서만 하고서 고용 안 된다고 해서 성장이 일어나겠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니팩처링에 베이스된 지식을 가지고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제도 개선도 해주고 열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 우리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앞으로 가지고 있을 그런 문제고, 이미 중국도 2010년부터는 매니팩처링 섹터에 고용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득 재분배 문제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중국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 섹터에 규제가 있는 반면에 중국은 리더가 결정하면 밀어붙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조업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가는 동안은 중국이 우리 뒤에 있지만 제조업을 넘어서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그런 리프로깅하는 과정에서 과연 중국이 우리 뒤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한번 우리 정부와 여러 가지, 이건 정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5분 동안만,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시간이 돼서 한 5분 10분만 이때까지 중국 자체의 문제점과 어떤 과제가 있냐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국이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스피로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 그 4월 달에 저희 그 IMF에서 발표한 리저널 에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의 리저널 에코노믹 아웃룩의 챕터 2, 3이 중국의 스피로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빨리 가더라도 거기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이런 과정이 미칠 수 있는 이 스피로버를 무역 채널을 통한 거, 금융시장을 통한 거,
그다음에 이 커머디티 마켓을 통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기회, 이런 걸 네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레이드 쪽을 보면요,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 중국의 소비, 중국의 정부 지출, 중국의 인베스트먼트, 엑스포트 중에서 수입의 인텐시티가 얼마나 큰지 그걸 본 겁니다. 중국 소비재 중에서는 한 16% 정도 밸류에드가 수입품이다는 얘기고요. 중국의 인베스트먼트 굿에서는 24% 가까운 거가 수입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출에 따라서 외부에서 수입하는 정도 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앞으로는 지금 인베스트먼트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비중을 줄이고 컨섬션을 늘리는 쪽으로 가면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누가 이익을 보냐 누가 손해를 보냐는 이건 직관적으로 중국의 소비재를 파는 나라는 이익을 보는 거고 중국의 이 인베스트먼트 굿을 파는 나라는 손해 볼 수밖에 없고,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에다가 인터미디에이트 굿을 파는 이런 쪽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그래프는 각 나라가 중국에 물건을 팔 때 소비재를 더 많이 파냐 인베스트먼트 굿을 많이 파냐 보는데, 여기 이게 저희 나중에 계량 분석을 합니다만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뉴질랜드, 중국의 수출 전반적으로 양으로는 적죠. 그렇지만 대개 소비재 팝니다. 뭡니까? 밀크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디아, 캄보디아 소비재 많이 팝니다. 텍스타일 로에. 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이쪽은 대개 인베스트먼트 굿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인베스트먼트 굿을 줄이고 소비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가 이익을 보고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을지 그래프 자체가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중국의 성장률이 1% 감소하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뭐냐를 우선 분석을 합니다. 그게 저희 여러 개 계량 분석을 해보면 중국 성장률이 1% 줄면 아시아의 성장률은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0.3% 정도 줄어듭니다. 그것이 이게 특히고요. 한국은 그보다는 좀 더 크게 한 0.35가 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 경쟁률이 10%대에서 지금 7%대로 하면 3%가 줄었다면 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한 1%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지금 3%대로 떨어지면 그 중에 한 1% 정도 떨어진 것은 중국의 영향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인베스트먼트 굿에서 소비재로 옮기면서 생기는 현상이 얼마나 되냐. 제가 기술적인 거라 방법론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계산해 본 게 이 그래프고요. 그 중에서 한 12% 정도가 이 컴포지션이 바뀌면서 생기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국 경쟁 성장률이 1% 감소되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한 3분의 1% 정도니까, 지금 저희가 중국이 7% 하다가 저희 예상으로 보면 앞으로 2년 동안 성장률이 6%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1%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 미치는 영향은 0.3% 정도가 내수로 주는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0.3% 정도에서 한 12% 정도는 소비재 인베스트먼트 굿이 바뀌는 그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어떤 기업은 더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파이낸셜 스피일오버는요, 재미있는 거가 이게 지금 이건 주식시장, 그다음에 저희가 환율시장 이거 다 봤는데요.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로 보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 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영향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초록색이 글로벌 위기 전이고 이 감색이 남색이 후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중국 금융시장이 아시아 시장에 미치나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건데, 아직도 재미있는 건 미국의 영향도 늘어났죠. 일본의 영향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일본의 영향이 중국의 영향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을 통한 중국의 환율시장이 변화하거나 주식시장이 변화하거나 이자율이 변화하거나 이럴 경우에 아시아 시장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일본보다는 적지만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고요. 재미난 패턴 중에 하나는 이 늘어나는 이 영향이 어떤 나라에 더 크냐 그러면 중국과 트레이드 관계가 더 많은 나라일수록 이 환율 시장이라는 것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결론적이 뭐냐? 우리는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고도 성장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파지티브 영향을 받지만 중국이 슬로우와 다운할 때는 우리가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인베스트먼트 굿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트레이드가 영향이 많기 때문에 환율 시장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하고 어쩌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WTO를 가입하면서 굉장히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특수가 우리나라가 필요로 했던 구조조정을 한 10년 늘려준 거, 시간을 준 거다라고 저는 해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국 자체의 성장률을 저하는 중국 경제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게 있는 패스이기 때문에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주변국으로는 분명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피로버의 커머디티 마켓은 많은 경우에 지금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름값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중국 경제 슬로우다운 때문에 디맨드가 얼마나 줄었냐를 보면은 이 철강제, 카퍼, 니켈 이런 쪽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이 재료들을 보면 대부분 이게 컨스트럭션이라든지 헤비 인더스트리에 쓰는 머티리얼인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떨어진 것은 중국 경제의 슬로우다운이 큰 영향을 했다고 미치지만 오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심한 거 아니냐. 실제로 기름값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또 대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요새 여러분 오펙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일에 대전기라든지 윈드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가 10년, 20년 뒤에 만일에 이제 대중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다 팔아야죠. 그 가격이 낮아지기 전에 그런 공급이 계속 지속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거지 중국 자체의 문제는 만은 아니다. 반면에 이 쌀이라든지 메이즈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푸드 쪽은 오히려 가격이 안 떨어진 것이 아직도 중국의 수요가 이제 소비재로 가면서 고급 이 식품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격 유지에 더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것이 다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데다가 중국에 수출하고 살아야 되는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급 소비재, 브랜드 네임이 있는 그런 고급 소비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 것이냐, 중국의 미들인컴 클래스에 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얘기로 중국이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조금 더 캐피탈 인텐시브한 인더스트리를 옮기는 가운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여러 가지 레이버 인텐시브한 인더스트리에 지금 방글라데시라든지 이 비에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오퍼추니티가 많이 커져서 중국에 이때까지 많이 사업을 했던 많은 인더스트리들이 이제 중국 내륙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까운 베트남이나 이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으로 가서 사업할 거냐에 따라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오퍼추니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시아 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이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저녁 10시에 발표할 중국 리포트와 관계된 백그라운드 스터디를 보면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중국 경제가 하드랜딩을 할 거라는 시장의 견해에 반해서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 여력도 있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이 하드랜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는 것을 작년에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다만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너무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크레딧을 찍어내고 그것이 리얼에스테이트 섹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주고 그러면 성장률은 몇 년간 유지되겠지만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또 그런 뎃을 잘 관리 못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고 그 경우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스트럭처럴 리폼에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어느 정부하고 얘기해봐도 중국 정부처럼 플랜을 가지고 저희와 얘기하고 실제로 임플리멘트하고 집행하는 나라는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의 이 매니지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있고 그걸 어떻게 문제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안착을 하게끔 다 도와주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서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한국처럼 큰 나라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합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매니팩처링 섹터는 저희가 먼저 시작해서 비교 우위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과연 서비스 섹터를 지금과 같은 저희 규제와 마인드셋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다 뺏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미들인컴 클래스가 커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전혀 못하게 지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 서비스 섹터를 리프로깅 할 때 우리의 갈 길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시간이 돼야 되는가 안 가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